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앞서서 우리가 성주 현지를 잠깐 연결하고 왔는데 지난 주말 정말 뭐 지구촌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이 터키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주가 가장 정말 뜨거운 이슈의 장소가 됐습니다. 총리를 감금한 것이냐 아니냐 내지는 총리가 그럼 거기에 왜 간 것이냐 이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총리가 가면서 그런 거 예상 안 하고 갔다는 것도 좀 의아한 거고요. 제 생각에는 가서 애초에 그 정도 시간을 쓸 생각하고 갔겠죠. 가볍게 그냥 갔다 오는 것보다 오히려 존재감을 좀 불가시키고 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시간 쓰고 오려고 했을 겁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간 거다. 충분히 예상 범위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제 생각에 총리가 회피하려고 했다면은 버스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회피할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집결이 있다는 걸 알고도 그렇게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뭐 일각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뭐 아주 뭐 돌발적인 상황으로 감금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닐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대대적으로 전담반 꾸려가지고 사람들 색출해내고 수사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거기 집회를 하면서 있었던 발언들 같은 걸 보면은 뭐 제가 봤을 때도 보면은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뭐 과정이 당연히 있었겠죠. 이 현안이 현안인 만큼. 하지만 쓰이는 용어 같은 것들을 일부 보도에 따른 것을 보면은 참외농사 짓던 고장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들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다. 예를 들어 뭐 남쪽과 우리가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한다든지. 이거는 그럼 우리라는 것은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남쪽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또 한쪽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가가지고 조장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지금 개입해서 사태를 좀 폭력적으로 몰고 갔을 가능성 이준석 비대위원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거기에 외부 인사가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는 성주 대책위에서도 뭐 그 안에서도 이견이 갈리겠지만은 어쨌든 앞으로 외부의 어쨌든 그런 정치적 목적의 참여나 이런 것들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던 거는 어쨌든 그게 하나 또 주목받을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상한가로 저는 이번에 성주 대책위를 뽑아왔는데 성주 투쟁위를 뽑아왔는데 상한가로 왜 상한가로? 사실 이곳이 앞으로 전국을 일주일간 주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논쟁의 요소가 또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까 마이크 잡고 얘기했다는 그 제가 봤을 때 외부 인사의 표현을 그대로 살펴보자면은 북핵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응하는 것. 제가 알기로 북핵은 미국과 협상용.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거 했었고 북핵은 저희하고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행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분명히 외부 세력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 수 없는 건데. 이 말을 제가 그냥 상식선에 봤을 때 성주에 있는 사람은 아닐 거다. 분이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외부인들 우리한테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투쟁위가 아주 일치된 의견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상한가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만약 그렇게 논의가 국한된다면 오히려 정부 측에서는 성주 군민들의 어떤 민심을 안정시키는 행동에 집중을 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북핵은 뭐 북한이 미국이랑 협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주장들이 끼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무슨 뭐 전자파 문제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또 우리 사회에 한 60년짜리 이념 논쟁을 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성주라는 판에서 그게 벌어질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것을 이 사드 문제를 국한시키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그 투쟁위 내에서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하나 전 의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외부 세력을 현재 그 아까 우리랑 남쪽하고 뭐 저희랑 남쪽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또 마이크를 잡고 발언할 기회까지 있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거야말로 조사 대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외부 세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핵을 받아들이자 이런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이 대다수일까요? 하고 저는 외부 세력이란 단어 자체를 되게 혐오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사회 문제가 있고 거기에 같이 관심 갖고 남의 문제라고 외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 오히려 되게 그런 것들을 그 뭐라 그럴까요?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하는 사회 분위기가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남의 일은 외면하자라는 논리랑 저는 좀 똑같이 받아들여요. 이 외부 세력 하는 게. 그래서 그전에도 뭐 세월호 문제는 그러면 그 유가족만의 문제냐? 전혀 그렇지 않고 사드 배치도 성주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지만 넓게는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그 성주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거예요. 뭐 과거에 여러
여러 경험, 뭐 밀양 송전타 싸움할 때도 외부에서 가면 밀양 사람 아닌데 왜 와서 하냐는 그런 근데 얘기들이 있었죠. 원자력 발전 문제, 핵 발전 문제나 송전탄 문제가 밀양만의 문제가 왜 그 아니기 때문에 지역만의 간 문제냐? 거고.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가서 시위하고 마이크 잡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말씀이세요? 그럴 때마다 이제 외부 세력들이 아주 아까 같은 이유로 예. 뭐 그 본질과 떠난 이유로 개입한다라는 식으로 보수 언론이라든가 보수 진영에서 공격들을 해왔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또 성주 대책위에게도 어떤 그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아니 이게 성주 국민들의 이해관계라는 거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추후에 어떤 뭐 다른 이견도 없다. 하지만은 예. 성주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논의의 절차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랑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갑자기 무슨 뭐 북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끼기 시작하면은 예. 대화가 애초에 안 되는 거고 혹시라도 성주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자기들의 주장을 좀 왜곡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은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 좌판을 따로 벌리든지. 알겠습니다. 장하나 마지막 멘트 하시고 우리 다른 상황가로 넘어가 보죠. 어쨌든 이 사드 배치에 목소리를 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 당신들은 그 개입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무리하다. 주장이고요. 또 그게 아까 같은 뭐 북핵 옹호론자 너무 이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아닐 거거든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사드 문제 당연히 국민들이 관심 갖죠. 여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전 비대위원 상한가로 성주 투쟁위를 뽑아오셨어요. 그럼 장하나 전 의원은 상한가 누구 뽑아오셨습니까? 예, 저는 뭐 이재명 성남시장님. 이재명 성남시장 결국은 더민주 전당대회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기로 결정한 거죠. 네. 근데 안 나가기로 했는데 상한가 뽑아오셨어요? 일단 뭐 저도 이걸 의외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 대표 적합도를 평가를 했었는데 예. 이재명 성남시장 이름이 거론되면서 근데 지금 현재 출마가 확실한 송영길, 추미애 이 두 의원보다도 높게 나버렸죠. 여론조사상. 압도적으로.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의아함과 어쨌든 존재감 발산을 했는데 예. 그래놓고 또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분이 지자체장이시기 때문에 당권과 지자체장 역할을 같이 하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뭐 욕심내서 당권 출마 안 한 것도 좋은 선택이고 그러면서 또 이분이 요새 하고 있는 최근에 뭐 단식 농성이라든가 또 이번에 세금 자기는 불교부 지역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 위임 사무를 내가 보이콧하겠다 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투쟁들도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어쨌든 지금 그 정부가 어떤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좀 그 지방자치가 안 되도록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 이재명 시장 혼자만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그 투쟁 또는 그런 반대 의사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하나하나 이제 그 좋은 어떤 그 스텝을 밟아가지고 계신 것 같고 성남시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얻을 건 많이 얻었다 그렇죠. 이번에. 김종인 네, 비대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 머리가 빨리빨리 도는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건 다 취했다 이번에. 여론조사상 압도적 1위를 달렸는데 포기한다는 게 쉽겠느냐. 그런데 포기한 것 보면 정치적 식견이 높다고 사람들이 판단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걸 가지고 했어요. 사람들이 좋게 평가할 거다라는 것도 저도 이견이 없고요. 현명한 싸움, 전술적으로 아주 우위에 있는 싸움들을 해나가는 모습이 그전까지 그냥 그 돈키호테식의 이미지에서 예. 좀 돈키호테 이미지를 오히려 탈피한 것 같다 이번에. 그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준석 전 비대위원도 동감하세요? 뭐 사실 보수층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이재명 시장 행보에 대해 뭐 그렇게 따지면 왜요? 반대로 투사형 이미지 홍준표 지사에 대해 가지고 뭐 진보층에서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보계의 홍준표가 이재명 시장이다? 사실 뭐 그냥 투사형 이미지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고요. 근데 둘의 행적이나 아니면 방향성은 아주 다르긴 하죠. 그런데 이런 투사형 정치인의 보통 그냥 그 괴가 뭐냐면은 좌파 지지층에겐 굉장히 좀 호감을 사는 반면에 반대편에는 굉장히 비호감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시장이 받고 있는 지금 의구심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할 수 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성남시장이라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시장이 뭐 청년수당 주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재명 시장이 재정 자립도가 20%밖에 안 되는 예를 들어 동두청 시장이었다면은 이거 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원칙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도
때부터 이런 논쟁들 꽤 있었거든요. 예전에 보면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에서 뭐 한다 그러면 잘 안 도와줘요. 거기도 강남구청장도 보면 서울시장이랑 맨날 싸웁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투자적 이미지를 매번 갖게 되는데 뭐 그러면 서울시 내에서 그럼 또 서울시장 입장에서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강남북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시장에게 동일하게 만약에 성남시에서 그러면 그 돈 남는 거 다 쓰지 말고 동두천에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게 된다면은 그게 어떤 경기도 전체 레벨의 어떤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는 거겠지만은 뭐 성남시에서 뭐 경기도에서 성남만큼 생산나지 많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판교에서 세수 쫙쫙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돈 쓰는 것이 과연 뭐 크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냐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재명 시장이 더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에 내가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 1위하고 그런데 포기하고 요 과정만 봤을 때 따로 떼서 봤을 때 요거는 득이라고 보세요? 잘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그건 어쨌든 정치인의 판단의 영역이죠. 예를 들어 정치적 박력을 키우려고 한다면은 내가 진짜 대선을 보니까 우리 당에 이제 뭐 문재인 대표가 지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뛰어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나는 오히려 오늘부로 성남시장직을 사퇴한다라고 했었어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또 무책임한 얘기를 들을 테고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 속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떤 당 개혁이나 이런 작업을 참여해가지고 본인의 주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성남시장으로서 계속 하던 거, 그러니까 돈 쓰는 일 그런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거겠어요. 돈 쓰는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 이거 이재명 시장이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원구의 지역 기반을 갖고 계신 그 정치인께서 강남북 균형 발전 부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아니죠. 전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긍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두천에도 세수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남시가 앞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그 세수가 남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복지 정책을 펼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인데 그래요. 왜 우리는 이런 정책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들어오면은 답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없어서. 우리는 판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당이 없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재명 시장 한번 모셔야겠네요. 이 자리에. 그러기도 하고. 이분을 놓고 이렇게 뜨거워질 줄 몰랐는데. 그 세수를 갖고 어디에 쓰는지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 거 이전에 세수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지자체장 중에. 자, 좋습니다. 아니, 없는 데가 있다고 있는 사람이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참 이상한. 장하나 전 의원이 뽑아온 상한가 이재명 성남시장. 오늘은 상한가에서 이 시간이 많이 갔어요. 하한가는 간략하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하한가 누구부터 하실까요? 저 이준석 전 비대위원 누구 뽑아오셨어요? 하한가. 전 중국이죠 이번에. 중국? 예, 이제 나라 단위로까지 저희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디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중국입니까? 사실 중국의 이제 외교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제 외교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기브 앤 테이크가 외교의 원칙입니다. 그거 안 되면 외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고 받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에 예를 들어 AIIB 가입이라든지 이건 뭐 중국 주도의 질서에 어느 정도 편입하겠다는 의지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병식까지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갔었죠. 예, 우리가 미국 질서에 어쨌든 동맹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왜 웃으세요, 장하나 전 의원? 아니, 저는 그 가신 게 좀 의아했어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말씀하시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사실 박근혜 정부 내에서 중국 경사론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그에 불구하고도 본인들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반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뭐 경제 보복 등의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저희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대상인가에 대해 가지고 그냥 저도 일개 소시민으로서 한번 그냥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국. 그럼 항상 중국하고만 우리는 친해야 된다는 얘기냐? 뭐 이런 우리에 대해서 좀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아니 애초에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 안 되면 우리가 외교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 혹시 아직도 우리를 무슨 뭐 조공 관계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장하나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중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랬으면 하겠지만 또 중국하고 아주 뭐 동등한 어떤 외교, 그러니까 국제 관계에서 동등한 힘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국 뭐하고 주변국 사이에서 그냥 균형 외교하자.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현명하게 하자. 우리가 중국하고 뭐 똑같이 우리가 열병식도 가졌는데라는 게 사실 통합니까? 국제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거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을 것이냐 하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그게 과연 현명한가 이런 것들 항상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를 써야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가 얼마를 써야 우리가 가진 걸 다 쏟아도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주변국하고 군비 경쟁으로 뭐
심지어 또 일본하고 예. 이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국방비에 모든 걸 다 넣는다고 해도 국방력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건데 예. 과연 이게 국방 경쟁으로만 가능한 건지 다른 외교적인 방법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뭐 사드 논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단지 뭐 안보에 불감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우리 그 어떤 여론들 흐름을 좀 잘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을 예, 것 또 같아요. 사드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준석 전 의원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중국 외교적으로 하한가 줄 수밖에 없다 지적을 하셨어요. 장하나 전 의원은 하한가 누구 뽑아오셨습니까? 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님을 유일호 경제부총리 왜요? 뭐 몇 가지는 하여튼 이번 주엔 최저임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최저임금 네. 결국 결정이 됐죠. 예, 하여튼 뭐 7%대 7.4%인가 올랐고 이게 사실 시작은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하는 거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계라든가 어떤 재계를 설득할 것처럼 많은 기대 심리를 주셨는데 사실 그때 한번 무의로 끝났고요. 근데 뭐 지금은 그 경제부총리 이제 유일호 부총리가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떤 기대감만 높였지만 사실 실제는 뭐 지금까지의 인상률보다 뭐 못한 것이라서 예. 뭐 안타까운 거죠. 하고 최저임금 올리자는 게 뭐 임금 받는 사람만 좋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계속 경제가 침체하니까 최저임금제도 없던 걸 도입해서 오히려 소비 심리가 26%나 진작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 노동계는 10,000원 주장했고 경제계는 재계는 그냥 동결 주장하다가 결국 440원 올리는 선에서 끝이 났어요.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경계선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대한민국 영세자업자 비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은 그에 맞게 물가도 조정되고 하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면은 아까 장하나 의원이 기대한 모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정책입니다. 예, 예.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김밥집에 가가지고 1,000원 인상된 김밥을 모든 소비자가 받아들이느냐? 그게 아니라면 중간에 끼어 있는 또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귀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물론 최저임금 매년 결정해야 되는 위원회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6,000원 이게 결정되었다, 또 6,000원대에서 결정되었다 자체가 끝이 아니라 예. 우리가 이 사회적 합의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거 없이 띡 이거 숫자만 올라가게 되면은 중간에 낀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떤 설득의 과정 필요하다고 하신 거 너무 맞고요. 지금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 뭐 같이 일하는 직원들보다 얼마 더 못 가져가시는 거예요. 몇 억씩 하게 투자를 하고 정말 예.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 최경환 부총리가 그 재임 시절에 좀 어느 정도 인상했다라고 하신 거는 이제 그 최저임금을 좀 그 높인 사례들, 외국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의외로 그러면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뭘 하고 싶냐고 했을 때 설문을 해보니까 거기 대다수가 외식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 한 번 시켜 먹는 게 부담되는 분들이에요. 이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어떤 주변에 치킨이라든가 아니면 김밥이라든가 이런 가게를 하시는 분들하고 관련이 돼요. 이 최저임금 받는 분들의 그 어떤 소비 진작이. 또 돌고 그래서 도는 거다. 저는 그거를 캐치를 하고 예. 최경환 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설득은커녕 이제 시도도 제대로 못한 점하고 어떤 지금 뭐 유일호 총리도 이번에 뭐 전혀 예. 그 제대로 그 노력 못하신 점이 좀 실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실망스러운데 대표로 이 얘기 드렸고 위원회 말고 이렇게. 좀 국회에서 한번 이 최저임금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럼 사실 이번에 선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저임금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당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정도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약을 내세웠던 거지. 또 불기신작전이신데 그 더민주가 바로 1만 원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뭐 5년간 1만 원으로 이제 그 단계적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내년 두 자릿수 인상률은 해야 1만 원에 그래요. 가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귀신 작전 하지 마시고 오늘 두 분과 함께한 뉴스닥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